네, 안녕하십니까. 수학과 과학 문명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박근재입니다. 자, 여러분 그 근대 과학 혁명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유럽에서 100년 동안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무려 10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과학의 큰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그 근대 과학 혁명을 시작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동설을 최초로 주장했다고 하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이 사람이 썼던 그 1543년의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이 책이 과학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전이라는 말이 영어로 리볼루션이라고 하죠. 이게 회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혁명과 과학의 혁명을 시작하게 된 이 책은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고, 이 책에서 나오는 이 회전이라는 말이 곧 혁명과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책을 그 당시에 이해했던 사람은 전 유럽에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온 것처럼 수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책들을 끝내 이해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더 발전시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수학적인 천재들이죠.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들이기도 합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새로운 천문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두 우주책에 관한 대화, 줄여서 대화라고 하죠. 그리고 철학자로도 유명하죠. 데카르트는 방법서술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논문 기하학으로 근대 과학을 한 차례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과학자죠. 아이작 뉴턴은 보시면 수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근대 과학 혁명의 완성자로 평가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네 명은요, 다 수학적으로 매우 천재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까지 합치면 처음으로 어찌 보면 과학을 수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진행시켜 나갔던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5명의 공통점은요, 수학을 통해서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려 했던 그런 점에서 아주 높게 평가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런 수학이 발전되면서부터 수학이 과학이 접목되면서부터 과학이 무한히 발전해 나갑니다. 아주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게 과학이 크게 발전을 구가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이 꼭 나옵니다. 과학 법칙들 다 수학으로 돼 있죠. 왜 그럴까? 왜 과학에서는 그렇게 수학이 중요하게 다루어질까? 이 중요성을 이전에 이미 간파했던 사람이 앞에 나왔던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철학은,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과학입니다. 우주라는 위대한 책에 쓰여 있다. 즉 과학은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고요. 그런 과학에서 연구하는 우주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죠. 근데 누구나 다 그 우주를 본다고 해서 우주의 법칙이 이해되고 자연의 비밀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란 겁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우주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알파벳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면 당연히 한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주의 언어, 즉 과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배워야 될 과학의 언어가 있고 곧 자연의 언어입니다.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에서 다루는 이 삼각형, 원, 이런 기타 기하학적 도형들, 이런 것들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캄캄한 미래라고 했죠. 전혀 과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갈릴레오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수학이 얼만큼 과학에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 중에 바로 케플러라는 천문학자, 앞에 나왔었죠. 이 사람이 있습니다. 케플러는요, 타원의 천문학자 이렇게 불립니다. 케플러의 유명한 행성운동 3가지 법칙은요, 타원이라는 성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그의 수학적인 천재적 능력이 이 3가지 법칙을 밝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1법칙, 행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할 때 그 모양은 원이 아니라 타원이고요. 그리고 태양의 위치는 이 타원의 중심이 아니라 이 초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1법칙입니다. 그리고 2법칙은요. 행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할 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이죠.
이동하는데 걸리는 동일한 시간을 이동하고요. 그럴 때 태양 가까이 가면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고 같은 시간대니까요.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천천히 간다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채꼴의 모양, 이 A의 면적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바로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또는 타원 둘레죠. 공전 궤도의 제곱, P제곱과 그리고 장반경이라고 하죠. 요 A의 세제곱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어느 태양계를 가도 이 행성과 그 모체인 항성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일정한 값이 나오고요. 이게 바로 케플러가 보여주는 뛰어난 수학적 직관 능력, 그걸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갔던 한 장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데카르트는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정체되어 왔던 기하학을 한 단계 발전해 나갑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이 많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죠. 보통 접하는 그 좌표라고 있죠. X축, Y축 이렇게. 그 좌표에다가 이 도형들을 그려서 수식화했던 최초의 수학자입니다. 예전에 기원전 3세기입니다. 아폴로니우스라는 이 수학자 겸 이제 천문학자인데요. 가 원추라고도 그러죠. 원뿔을 이렇게 직각으로 자를 때, 그리고 그 빗면과 빗면 사이를 자를 때, 그리고 밑면과 빗면을 자를 때, 그리고 수직으로 자를 때, 이럴 때마다 원, 타원, 포물선, 그리고 쌍곡선이라는 도형들이 나온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합니다. 그 이후로 이 도형의 성질을 다루는 기하학은 뭐 크게 발전 없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 데카르트가 이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최초로 수와 관련 수식화시키면서 이렇게 거의 2000년 만에 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 와서 외우기 시작하는 이런 원의 공식, 타원의 공식 이런 것들을 다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근대 과학 혁명을 완성했다고 했던 뉴턴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뉴턴은요, 물체의 그 움직임을 다루는 뭐 동력학이라고 하죠. 이런 그 운동에다가 데카르트의 이 평면 도형들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요, 자, 산 높이에 올라가 가지고 대포를 쏩니다. 대포를 쐈는데 이 대포알이 날아가는데요. 이때 지구가 이 대포알을 끌어다니는 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 때문에 대포알은 조금 날아가다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포를 쐈는데 그 대포의 발사 속도가 지구가 대포를 끌어당기는 인력과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계속 돌겠죠. 이렇게 도는데 이게 바로 달이 지구 주위를 계속 도는 원리고, 인공위성이 또한 지구 주위를 계속 도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물선은요, 이 쏘았던 로켓가 완전히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려면 특정한 힘 크기 이상으로 쏘아야 되겠죠. 이걸 이제 뭐 제2 우주 속도라고 그러는데,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속도로 쏘게 되면 나오는 도형이 이런 포물선입니다. 그리고 쌍곡선은 그보다 훨씬 강하게 그 강한 힘으로 쐈을 때 나오는 곡선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밝혀냈던 이런 도형들의 성질을 실제 물리학에 동력학에 적용시켜 나갔던 것이 뉴턴이고, 이를 통해서 근대 과학혁명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런 그 수학들이 놀랍게도 과학에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조금 신기한 면이기도 합니다. 왜 과학에서 수학이 그렇게 중요할까? 왜 수학 없이는 과학을 할 수 없을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죠. 자, 우리가 보는 자연은 수학적인 패턴이 가득 찹니다. 패턴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건 아주 규칙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 보면 매우 규칙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또한 대표적인 사례로 벌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육각형이죠. 모양이 이렇게 정육각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각 벌의 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봄에 꽃이 필 때 뭐 열심히 이제 관찰을 해보시면요, 꽃잎알의 개수가 1개짜리가 있습니다. 2개짜리도 있고요, 3개짜리가 다수 있고 5개짜리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8개짜리도 드물지 않게 있고요, 13개짜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1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수의 이파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34개짜리 이파리를 가진 꽃도 있습니다. 55개도 있습니다. 이런 그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특정한 어떤 숫자의 패턴을 눈치를 챘을까요? 예. 그리고 앵무조개라고 하죠. 여기 있는 이 앵무조개 같은 경우는 성장하면서 뿔이 휘는 이런 각도를 보시면 이런 방금 나왔던 패턴이죠. 2, 3, 5, 8, 13. 요 길이가 13이고 요게 8이란 겁니다. 요게 5고요. 이런 식으로 나선을 만듭니다. 뭔가 자연 속에 패턴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요. 이런 것들과 별도로 우리 인간 속에서도요. 어떤 수학적인 직관 능력을 타고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과수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수원의 경계가 상당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과수원을 한 바퀴 돌려면 이렇게 너무 긴 면적을 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수원 주인이 한 날 모여가지고 합의를 합니다. 자, 그러지 말고 우리 면적을 똑같이 누구의 어떤 과수원 면적도 손상하지 않은 채로 좀 더 간단하게 경계를 나눠보는 게 어떻게 하느냐라고 골몰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요. 이쪽에다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그 원래의 과수원의 면적을 전혀 손상하지 않고 이 간단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수학을 잘 모르는 과수원 주인들이라 할지라도 왠지 그럴 것 같다. 직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기한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인간의 직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대화편에 나오는 바로 메논이라는 그 글입니다. 여기 보면 문맹이죠. 글도 모르고 수학은 더더욱 모르는 이런 노예 소년이 나오는데요. 플라톤은 자신들의 제자와 친구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은 타고난 수학적인 직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더니 이제 저 주변에 있던 친구나 제자들이 근거가 뭘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플라톤이 옆에 있던 노예 소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노예 소년에게 그 수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랬을 때 플라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어떤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정사각형은 뭐고 정사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노예 소년도 이걸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예 소년에게 원래의 정사각형의 면적이 딱 2배이고 그리고 똑같은 정사각형을 한번 원래의 정사각형을 바탕으로 그려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이겠죠. 정사각형을 2배를 그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립니다. 그랬더니 플라톤이 이건 면적은 2배가 맞지만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야. 그 다음에 노예 소년이 또 이렇게도 그려봤겠죠. 그랬더니 정사각형이긴 한데 면적이 2배가 아니고 4배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시행착오를 겪겠죠. 그런 다음에 노예 소년은 결국 원래의 정사각형의 딱 면적이 2배인 이런 정사각형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말했겠죠. 봐라, 인간은 이렇게 수학적인 직관 능력을 타고난다. 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의 직관들을 한번 따져볼까요? 예, 자, 수수께끼 같은 문제인데 퀴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벌이요. 예, 자기의 각 방을 이동해 갑니다. 출발점은 반드시 1 아니면 2입니다. 그리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를 가지 못합니다. 항상 낮은 숫자에서 높은 숫자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벌이 출발해서 3으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간단하죠? 1, 2, 3 아니면 1, 3 아니면 2, 3 세 가지입니다. 그럼 4로 가는 방법은요? 자, 1, 2, 4, 1, 3, 4, 1, 2, 3, 4, 2, 3, 4,
2, 4 다섯 가지네요. 이런 식으로 개수가 방법이 늘어납니다. 그럼 5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6은 7은. 자, 그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뭐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로 이동하는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고 2로 이동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3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세 가지, 4로 이동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 그리고 5는 8, 6은 13, 7은 21가지의 방법이 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동 방법의 개수를 보면서 뭔가 익숙한 패턴이 보이죠? 아까 자연계에서 나왔던 꽃잎알의 개수 떠오르십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피보나치는 중세의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뭐 피보나치 시퀀스라고 하는 수열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 사람의 업적은 뭐 아라비아 숫자를 중세 사람들한테 널리 퍼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발견했던 수열이 바로 아까 나왔던 1, 2, 3, 5, 8, 13, 21 이렇게 증가하는 숫자고 여러분 눈치를 다 채셨겠죠? 바로 앞에 있는 두 수를 더하면 뒤에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와 3을 더하면 5가 나오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는 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고요.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자세히 보시면요. 몇 가지 예를 제하면요. 3분의 5라든지 5분의 8이라든지 뭐 8분의 13이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앞에 있는 숫자를 분모로 뒤에 있는 숫자를 분자로 두게 되면 바로 1.6의 대체로 다 수렴하게 됩니다. 1대 1.6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황금 분할입니다. 그리고 뭐 그 상수로 파이라고 그러죠. 아까 봤던 것처럼요. 자연계에 있는 많은 사물들이 이런 황금 분할의 수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직관으로 담아있죠. 이런 직관은 인간만 가진 게 아닙니다. 벌을 보세요. 아까 나왔던 벌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집을 짓습니다. 왜 이렇게 짓겠습니까? 바로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으면요. 방과 방 사이에 빈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정육각형이 제일 원에 가까운 다면체이기 때문에 또 연결시켜서 다 붙여서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세 가지 정다면체가 있는데 바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중에서 가장 원에 가깝고 이러면요 벌이 이 그 벌집에 들어가게 되면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적인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자, 벌은 어떻게 이런 식의 집을 짓게 되었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뭐 진화론의 원리이기도 하죠. 이 수학이야말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런 수학적인 조화가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우주입니다. 케플러가 아까 이야기했던 행성운동의 세 가지 법칙에서 세 번째 법칙을 밝혀냈던 책 제목이 우주의 조화입니다. 케플러가 볼 때요. 우주는 수학적인 패턴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게 케플러가 볼 때는 상당히 조화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수학적 조화, 즉 패턴, 이런 패턴은 우주에 가득 차 있고 또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왜 과학에서 수학이 그렇게 중요할까? 네, 맞습니다. 우주는 패턴으로 가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과학이란 게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자연을 이해하려면 자연 속에 있는 패턴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패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학문이 바로 수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하려면 반드시 수학이 필요합니다. 뉴턴의 이 유명한 책 제목, 아까 나왔던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여기서 말하는 자연 철학은 과학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학을 하려면 반드시 수학적인 원리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뉴턴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그런 수학적 직관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왜 갖출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요, 벌이 왜 다른 모양도 아니고
정육각형의 집을 짓게 되었을까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다면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른 똑같은 정다면체랑 빈틈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많은 벌들이 조상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벌들이요. 어떤 벌들은 이렇게 정삼각형의 집을 짓기도 했겠죠. 그리고 어떤 벌들은 이렇게, 어떤 벌들은 이렇게, 또 어떤 벌들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도 지어봤겠죠. 빈 공간도 있게, 빈틈도 있게. 그랬을 때 어떤 벌들이 생존에 유리했을까? 바로 우연히 이런 식의 세 번째, 이런 모양으로 벌의 집을 짓게 된 벌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런 벌들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벌들이 진화를 해온 겁니다. 인간이 머릿속에 수학적 직관이 있고 그리고 이 직관을 이용해서 자연을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죠. 아인슈타인은 어떤 뭐 우주의 심오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바로 내가 어떻게 이 우주가 이해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우주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오히려 더 이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 답은요, 인간이 수학을 이해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직관을 가져 있기 때문에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조금만 간단히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관련된 진화를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살아왔던 자연 환경은 척박합니다. 유한한 자원을 두고 무한한 경쟁을 합니다. 종들끼리도 경쟁하고 종 내에서도 경쟁하고 벌들끼리도 꽃에 꿀을 두고 경쟁을 하지요. 그러다가 환경에 맞게 적응한 벌들은 살아남고 정하지 못한 벌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아까 벌의 집에 비유하자면요. 정육각형의 집을 지었던 애들은 살아남았겠죠. 그렇지 못한 벌들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벌이 진화된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경쟁했던 어떤 다른 유인원 종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어떤 유인원들은 이런 자연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즉 수학적인 직관 능력을 갖지 못했고 그래서 이 종들은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러나 인간은 이 생존에 유리한 자연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두뇌 속에서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런 이유로 우리 머릿속에서는 본능적으로 수학에 대한 능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 속에는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DNA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유용하냐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타원을 보시죠. 아까 뭐 태양계에서 초점 속에 태양이 있다 그랬는데 타원은 이렇게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원의 한 초점에서 선을 쏘게 되면요. 모든 타원 둘레에 있는 한 점을 반사시켜서 어떤 식의 그 선들도 다 다른 초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게 바로 뭐 신장의 결석이 있죠. 돌 같은 게 조금만 끼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쇄할 때 이제 신장 결석 파쇄기를 쓰는데요. 이 파쇄기는요, 이 타원의 한 초점에서 그 레이저를 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쏘든 간에 모든 쏜 방향으로 쐈던 레이저가 다 이렇게 타원 둘레의 한 점을 반사시켜서 다 이런 식으로 다른 초점에 가는데 이 초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결석입니다. 강하게 힘을 응집시키는 것을 타원의 그 초점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포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파라볼라 안테나 말이 있죠. 파라볼라란 말 자체가 포물선이죠. 파라볼라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런 접시 모양이죠. 포물선 모양입니다. 그리고 안테나에 수신기가 달려있죠. 여기 있는데 이 수신기가 있는 이 지점이 포물선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광선들도 다 이런 식으로 초점으로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 평면 도형들의 초점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죠. 쌍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쌍곡선이 가지는 초점의 원리를 이용하면 아주 튼튼한 건축물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죠. 바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하니까 가장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쌍곡선의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수학을 이용해서 순수과학이 물리학이 발전해왔고
또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우리 과학기술 문명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수학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해하거나 혹은 재미없거나 이걸 왜 공부하나 싶은 이런 수학이지만 그것이 얼만큼 인류의 발전에 유용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서 좀 더 남다른 어떤 자부심 그런 것들로도 저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